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9월에는요, 추석 이후로 워낙에 일정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9월의 일반 기업으로서는 첫 공모주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서 읽다 보면 한국의 ARM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전문 회사예요. 반도체 IP란 무엇일까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설계 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또 뭐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계산,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CPU나 GPU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속해요. 이 시스템 반도체들은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또 반도체 소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소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지 잘 짜여진 레시피가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CPU나 GPU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초 설계도다. 자, 그럼 이 설계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IP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에 제공을 하고요. 팹리스가 이 IP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칩 설계도를 또 만듭니다. 이 설계도를 파운드리 회사에 외주 제작을 맡기죠. 파운드리를 통해서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라고 배웠는데 왜 시스템 반도체의 기본 설계도를 IP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걸까?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같은 질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기업이 왜 따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모바일의 두뇌를 담당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면 그림과 같이 다양한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했던 GPU, CPU 보이고요. 그 밖에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각각의 블록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블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요. SoC. 근데 많게는 하나의 칩 안에 70여 종이 넘는 기능 블록들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팹리스 업체가 몽땅 혼자서 설계하는 건 매우 비경제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모바일 반도체 칩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IP 업체인 ARM이라는 회사로부터 이미 최적화 설계된 CPU, GPU 등의 IP를 사서요. 여기에 더 필요한 기능 블록들을 추가하거나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칩은 모바일 기기에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현재 모바일 AP에 적용되는 CPU IP는 ARM 회사의 것이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표적인 반도체 IP 기업인 ARM, 영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ARM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건축사무소의 집 설계를 우리가 맡겼다고 했을 때 물론 건축사무소가 전체적인 설계도를 직접 그리기는 하겠지만 안방이나 주방, 화장실의 설계도는 이미 다른 설계사무소가 잘 설계해둔 그런 모델로 채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IP 기업으로부터 IP를 사서 최종적으로 SoC를 제작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칩을 개발하는 기간을. 비용 절감 당연히 따라오겠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개별 블록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성품까지 다 조립을 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승무원 캐빈, 화물칸, 로켓 날개 등등 잘 만들어진 기능 블록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완제품의 제작 기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 설계 자산 IP가 뭔지 그리고 왜 IP 기업이 필요한지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IP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반도체 칩 개발사나 팹리스에 IP를 제공할 때 라이선스료를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칩 제조사가 IP를 활용해서 칩을 생산해낼 때마다 칩당 사용료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IP만 잘 개발을 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칩당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국내에는 ARM 같은 IP 업체가 없어서요. 대부분의 팹리스들이 IP를 해외에서 사다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하나 출시를 하려면 ARM에 엄청 많은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안타까워서 반도체 IP 시장에 뛰어든 회사가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되겠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ARM이라는 회사가 모바일 AP 시장의 CPU를 거의 독식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몇몇 상위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시스템 반도체 IP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타깃으로 하는 기능 블록 자체가 좀 달라야겠죠. CPU나 GPU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짜여진 IP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회사가 타깃으로 하는 최종 반도체는 AI 반도체예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IP 시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뛰어든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자, AI 반도체를 뜯어보면 또 다양한 기능 블록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 중에서 NPU와 메모리 시스템 IP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 둘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플랫폼 솔루션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AI 반도체를 뜯어봤을 때 존재하는 몇몇 기능 블록들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고요. 가장 왼쪽에 NPU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건데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하나의 계산을 순차적으로, 또 다른 계산이 오면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NPU는 수많은 계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시스템 반도체예요. 마치 사람의 신경과 뇌처럼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에서 NPU IP란 AI 학습과 실행에 최적화된 신경망 처리 장치 설계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픈엣지의 NPU IP 브랜드 이름은 인라이트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메모리 시스템 IP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NPU가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할 때 칩 밖에 있는 메모리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NPU가 메모리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IP 조합을 메모리 시스템 IP라고 합니다. PHY IP는 AI 반도체 칩 밖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 컨트롤러 IP는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의 메모리 접근 순서 자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칩 내에서 IP 블록 간의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건 온칩 인터커넥트 IP라고 하고요. 메모리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NPU가 잘 처리하려면 이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겠죠. 네, 오픈엣지는 이들 제품을 개별로 팔기도 하고요. 세트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NPU와 함께 메모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자기기에서 AI가 구동이 되려면 칩 밖에 있는 메모리 장치로부터 NPU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AI 학습과 연산 처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NPU는 처리한 데이터를 또다시 메모리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N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과정이 빨리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AI 연산이 고성능으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즉, NPU의 연산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NPU뿐 아니라 메모리 시스템이 얼마나 뒷받침을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엣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NPU IP와 여기에 맞춘 최적의 메모리 시스템 IP를 세트로 공급하게 된 겁니다. 합쳐서 플랫폼 IP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 NPU IP는 오픈엣지 거를 쓰고 메모리 컨트롤러 IP는 다른 회사 거를 쓰고 PHY IP는 또 다른 회사 거를 쓰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버리면 충돌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픈엣지는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이걸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플랫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AI 플랫폼 IP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 지능형 보안 카메라,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팩토리, 얼굴 인식, 가상현실 등등등 약간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회사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이 시장에 진입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향후에 수요가 있을 만한 반도체 IP를 미리 개발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회사의 주력 제품, 경쟁사는 어디가 있는지, 오픈엣지는 그 중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별로는요, 쟁쟁한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존재해요. 국내에는 없지만. OMC는 메모리 컨트롤러 IP고요. OPHY는 PHY IP고요. OIC는 온칩 인터코넥트 IP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메모리 시스템 IP라고 했고요. OMC와 PHY의 해외 경쟁사로는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대만의 M31 테크놀로지가 있네요. 다 IP 쪽에서는 이름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OIC의 경쟁사로는 무려 ARM이 버티고 있고요. 인라이트는 MPU IP의 브랜드명이라고 했죠. MPU IP도 ARM,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다들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겨우 1%대를 기록한 정도. MPU IP는 점유율이 아예 잡히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엣지의 MPU IP를 사용할 때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소비 전력 효율성과 면적 효율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반도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력 소비가 적고 또 작은 반도체 칩 안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야 되니까. 네, 메모리 시스템 IP를 사용하면 30% 이상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술평가 등급 AA를 받은 것을 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은 필요 없기는 한데요. 보유 기술의 시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술 평가를 따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나이스 DNB로부터 반도체 업체 중으로는 처음으로 AA 등급을 획득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과 경쟁 우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설립 5년 만에 국내외 3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티어1 고객사들인 마이크론, 삼성전자, 몬타지 테크놀로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가는 중이고요. 아직 보면 갈 길이 먼 회사기는 한데요. 또 그래도 SK그룹과 현대차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부분까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나 SK텔레콤의 5G, 인공지능 관련한 칩에 IP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회사 내용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 느낌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AI나 자율주행, 5G 시대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와 SoC, 시스템 온 칩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IP 기업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oC 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IP 중에서도 AI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MPU IP와 메모리 시스템 IP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죠. 각각의 IP들은 이미 쟁쟁한 글로벌 IP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 통합해서 플랫폼 IP로 제공하는 회사는 세계에서 오픈엣지가 유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이고요. 그나마 기술력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를 계속 잘 쌓아나가서 외형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과 현대차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이 약간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 볼까요? 네, 실적 아쉽죠. 매출 규모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확확 늘어나기는 했어요. 특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70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연간 매출액을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이 추세대로 가준다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수치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업 적자와 단기순 손실의 규모가 훨씬 커요. 연구 개발비가 IP에 계속해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경쟁업체들이 존재하는 PHY IP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낮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싼 가격을 들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점차 레퍼런스가 확보되고 있어서 앞으로 할인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이 된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죠. 네,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2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위에 있기는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부채로 분류됐던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부채는 줄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자본 잠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또 202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동자산이 늘어난 덕분에 유동비율도 확 올라갈 수 있었고요. 차입금 의존도는 낮아졌고요. 네, 그래서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공모 구조나 내용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63만 6,641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고요. 밴드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액은 약 655억 원, 시가총액은 약 3,75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모 규모나 시총 모두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에요. 청약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9월 20일, 4일이 소요되네요. 단점이죠. 상장은 9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주관했고요. 이번 공모는요, 신주 모집 85.24%와 구주 매출 14.76%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이성현 대표와 직원, 재무적 투자자들 좀 다양해요. 다들 이번 기회에 돈이 벌고 싶은 거겠죠. 보면 매출 후에 이성현 대표의 지분율이 17.99%까지 낮아지거든요. 그럼에도 구주 매출에 참여한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재무적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통해 일부 지분을 엑시트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네, 유통 가능 물량 보시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6.50%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20%대면 낮은 편이죠.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하면 밴드 상단 기준으로 약 994억 원, 무거운 종목이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10.1%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시리즈 투자를 계속 유치해왔기 때문에 벤처금융의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요. 벤처금융들의 지분율 37.52% 중에서 30.86%는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줬어요. 그래도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애써준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총 132만 151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상장 후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제가 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6만 2251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증권신고서상에는 43만 6714주라고 써여 있고, 또 임원 및 계열회사 임원에게 부여된 수량 중에 26만 5550주는 6개월 의무 보유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행사 기간이 언제고 행사 가격은 얼마인지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삼성증권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했어요. 행사 가격은 확정 공모가가 되겠고요.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10만 9,099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공모가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보통주 10만 9,099주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공모가를 좀 높게 책정하고 싶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증권이 이미 취득했던 지분도 있거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7,920원에 12만 6,25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약 10억 원 규모인 거죠. 공모가가 하단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요, 이미 괴리율이 47.2%에 달합니다. 물론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것 또한 공모가를 좀 높이는 데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괜한 의심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자, 그럼 공모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해외 기업들만 선정을 했네요. 국내에서는 NPU IP나 메모리 컨트롤러 IP를 다루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경쟁업체로 언급했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M31 테크놀로지를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비해서 높은 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개수를 활용해서 퍼를 좀 낮춰서 계산을 했고요. 각각 47.27배, 39.93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코스닥 대비해서 퍼가 이미 낮기 때문에 조정 개수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28.37배가 나왔습니다. 평균 퍼는 38.52배.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4년과 2025년의 추정순이익을 활용했어요. 20% 할인율로 땡겨오기는 했지만 미래 추정치를 쓰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지금은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증시 상황이. 네, 올해는 예상 순손실 105억 원인데 내년에는 1.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4년에는 141억 원, 25년에는 265억 원의 순이익을 낸다는 그런 추정 손익 계산서를 증권신고서에 실어놨습니다. 뭐 가능한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추정 순이익을 적용했으면 약간의 욕심이 이미 녹아들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22,744원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할인율 34.05%에서 21.06%를 적용했는데요. 자,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서 미래 추정치를 썼음에도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이 21.06%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공모가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엣지는 미래 추정치를 땡겨온 적용순이익 131억 원,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3,751억 원, 적용하면 퍼는 28.63배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요, 22년 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한 순이익과 9월 2일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수치예요. 퍼. 제가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추가시켰는데요. 국내에서 현재 반도체 IP 업체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칩스앤미디어거든요. 물론 칩스앤미디어는 전방 시장이 비디오 코덱 쪽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나 재생 관련한 IP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전방 시장이 완전 다르기는 한데 사업 구조가 같은 국내 업체로는 당연히 칩스앤미디어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섹터인데 전방 시장이 다르다고 비교 기업에서 뺀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칩스앤미디어의 퍼는 공모가 상단 기준 오픈엣지의 퍼와 이미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엣지의 공모가가 전혀 싸지는 않다는 거죠. 직접 비교 대상인 회사들과 견주어 봤을 때는 공모가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과는 아직 레벨 차이도 너무 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반도체 IP 기업이 맞아요. 또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진입한 만큼 지금 초기 단계인 MPU IP 쪽을 공략하고 있고요. 아직은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술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P 기업은 검증된 IP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구주 매출이 조금 아쉽고요. 또 아무래도 구주 매출의 주체 중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를 FI들 입장에 맞춰서 선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공모가 산정 시에 미래 가치를 땡겼었는데 할인율이 생각보다 낮고 현재로서 국내 대표 반도체 IP 기업으로 거론되는 칩스앤미디어와 비교해 봤을 때 공모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I 반도체 쪽이라 점수를 좀 더 오픈엣지에 줄 수는 있겠지만 매력적인 가격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에 이 공모가로 신나는 쪽은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인 것 같다. 신주 인수권도 부여받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꽤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유통 가능 물량은 20%대로 낮은데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 가볍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주로서 접근하기에는 아주 크게 땡기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어요. 3개월 동안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이 기간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 행사 가격이 더 낮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손실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장 초반 매도 물량이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들은요. 하지만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과가 좋은 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는 얼마에 확정이 되는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90만 9,161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45만 4,581주가 되겠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모 규모가 꽤 커서 청약 한도도 높습니다. 온라인 등급의 경우에도 22,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2억 2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청약 한도는 넉넉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제가 9월 14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점점 들어가고 있네요.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